근대적인 인간은 내가 주체잖아요. 데카르트 생각해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관점에서 생각하는 내가 그 의식의 주체잖아. 그래서 내가 이성적인 존재로서 합리적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티세르가 웃기지 마라. 너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였다. 그래서 이걸 이데올로기의 호명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네가 했던 행동들이 다 이데올로기의 장난이었더라. 너라는 게 없고 네가 생각했던 그런 주체는 없고 그 주체의 핵심이 이데올로기더라. 이게 이데올로기가 무의식의 레벨에서까지 작동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근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게 회심하면서 제 언어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말투가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잘 쓰던 말들이 사라지더라고. 그 다음에 친구가 바뀌죠. 그러니까 새로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시무시하는데 알티세르가 그걸 잘 지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기관들이 있는데 제일 위험하고 센 놈이 교회고 학교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뇌시키고 학교 와서 공교육 체제 안에서 순종하는 애들로 세뇌시키고 그 다음에 미디어, 가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세뇌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 장로고 엄마 권사님이면 날 때부터 세뇌되는 거잖아. 이게 교회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요걸 얘들이 제일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종교계 사립학교를 왜 좌파들이 공격합니까? 해체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교육 영역에서 종교색을 빼게끔 하려고. 사립학교인데도. 왜 공격할까요? 이데올로기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이미 그게 복음이 들어가서 얘를 잡아버리면 자기들이 획득이 안 돼. 그러면 혁명을 못 하는 거죠. 거꾸로 얘네들이 진해 사상을 먼저 주입하면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가 복음을 허용했었겠습니까? 중국에? 왜? 그러니까 상극이지.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중국이 변화되느냐, 자기들 혁명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복음을 막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큰일 나지. 왜냐하면 얘네들이 원하는 세상은 안 되지.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순교하면서 저항해 버리는데. 이제 이 영적 전쟁의 실체가 보이십니까? 이제 슬슬.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알티세르가 이 철학적인 측면에서 이데올로기 투쟁과 이데올로기 이론을 구성할 때 마오를 받아들이면서 인간을 개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이데올로기를 해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강화 기관을 다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 전술이 뭐라고요? 동성애를 앞세우니까 싹 쓰러진다. 이거를 경험적으로 체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개조라고 하는 마오의 그 태제가 여기서 실현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 철학자들이 미시정치까지 내려와서 혁명을 얘기할 거를 마오가 점친 게 아니에요. 마오를 받아들이고 인간 개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시정치가 열리는 거지. 그리고 푸코라는 또 걸출한 철학자가 여기에 또 중요한 철학적인 배경을 내놔요. 이러면서 이게 총력전이 되는데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해체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테스탄티즘이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이 힘을 잃고 사라져야만 이 본인들이 원하는 자본주의 멸절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성서적으로 사람들이 가정을 구성해버리죠. 그럼 자본주의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인력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를 다니면 세뇌되죠. 그 다음에 그 애가 종교계 사립학교에 보내면 더 위험해지고 이런 구조를 끝장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이 생활세계에서의 강력한 혁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게 언제부터냐? 68혁명 이후다. 그래서 68에서 얘기하는 그 혁명 정신이 법을 장악하면서 어떤 구조가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말하는 계급의식이 생활세계에 투영되면서 자, 성소수자, 게이 나오세요. 이분들은 소수자니까. 자, 보세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근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은 말이 안 돼요. 위헌이 돼요. 왜냐하면 기본권을 침해하니까.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자, 계급의식으로 봐보세요. 여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백인 남성 중심의 사고를 하지 마시고 여기 약자 중심으로 재편해 보세요. 생활세계를. 그러면 자,
무슬림 약자죠? 이민자니까. 지금 다수가 기독교인인데 무슬림은 소수니까 약자죠? 그 다음에 다 이성애자인데 여기 동성애자 약자죠? 소수자죠?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는 혐오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약자에 대한 혐오는 용인할 수 없으니까 법으로 제재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 교회 욕하는 건 표현의 자유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나쁜 짓 했다고 거짓말하는 건 표현의 자유인데 교회를 혐오하는 건 표현의 자유인데 혐오한 적도 없어.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기가 치료하다 보니까 남성 동성애자들이 월등하게 에이즈에 많이 걸리더라. 그럼 이 인과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설명하면 혐오한 거야. 아니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그 혐오했네. 왜 에이즈랑 연결시켜? 그러니까 연결하면 인권 침해야. 차별했네. 혐오 표현이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 문제를 사실을 객관적으로 혐오한 적도 없어요. 사실을 사실로 설명하는 것조차 막아버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샤를리 앱도 테러를 예를 들어 보세요. 자, 무슬림이 테러한 거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어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강단에서 샤를리 앱도의 무슬림 테러 이런 표현을 쓰면 왜 무슬림을 테러랑 연결해요? 또 무슬림을 차별해내? 근데 그게 혐오했잖아요, 지금 테러라는 표현으로. 아니, 샤를리 앱도 사건은 무슬림이 테러한 게 맞잖아요. 그게 혐오야. 그래가지고 아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버리죠. 그래놓고 이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표현의 자유와 사상과 표현들이 나와서 시장에서 경합을 하는 게 존 스튜어트 밀이나 올리버 웬델 홈즈가 확립한 이론의 핵심이에요. 표현의 자유 이론에.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어떤 사상은 뜨고 어떤 사상은 지고 이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 입을 다 봉쇄해놓고 자기들 얘기만 떠드는 거를 그러니까 시장을 파괴하는 거죠. 표현의 자유 시장을. 그래놓고 자기들 얘기만 독점적으로 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자기들 주장만 판치게 해놓고 싹 쓸어버린다. 그 방식을 영국에서도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넉넉고 야 소수자 약자를 보호해야지 이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영국에서 크리스찬이 소수자가 됐어요. 사실상. 교회들이 다 팔려나가서 이슬람 사원이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소수자를 왜 안 보여줘요? 이제 크리스찬이 소수자인데. 근데 크리스찬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지. 왜 그럴까요? 이게 유물론적인 사고가 법과 정치를 지배하는 판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종교화되는 거예요, 유물론이. 근데 그걸 놓치고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적 색깔을 싹 추방하겠다. 이거에 교인들이 동참을 해. 그러면서 그걸 지지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영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혁명의 스타일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상황으로 넘어옵시다. 자, 이제 어때요? 인간 개조라는 아이디어를 마오한테 얻었어요. 루이 알티세르 뿐만이 아니라 알랭 바디우나 프랑스의 좌파 철학자들이 자기가 누가 더 진짜 마오이스트인지 경쟁을 하는 판이 되고 68혁명의 전사로 불렸던 유럽의 젊은이들을 알티세르의 병사들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이 중에 어떤 친구들은 남미에 건너가서 남미의 무장봉기에 참여하는 혁명가들로 변신해버려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그 난리가 났던 인공투. 그것도 68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70년대 적군파가 되잖아요. 적군파 테러 들어보셨죠? 무시무시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적군파 애들을 진압하면서 이제 이 정신 나간 혁명의 불길이 꺼졌지.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오히려 더 타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다.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때 다니엘 벨 교수가 했던 이런 말들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인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본격적인 이데올로기 전쟁이다. 이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국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한국의 주사파들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럴 때 제가 지금 황당한 게 요즘 대학가에서 제가 강의할 때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2006년에 1심의 사건으로 간첩들이 구속되잖아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아이고 교수님 요즘도 간첩 얘기하세요. 이게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럼 2006년은 뭐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거 다 조작이잖아요. 그럼 2006년이 노무현 정부 때인데 노무현 정부가 조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던 1심의 사건을 보라고요. 그러면 이때 구속돼서 한국 법원이 간첩이라고 확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당시 한국 법원이 조작하는 법원이고 그 당시 노무현 정부의 검찰이 조작 검찰이라는 얘기냐고요 지금.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왜? 사실이 있는데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가 판결을 했잖아요. 간첩이라고. 근데 1심회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책도 나중에 소개해 드릴 건데 이 NL 주사파 출신이 폭로한 책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1심회가 한민전이라는 게 있어요. 한민전이 뭐냐면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면 한마디로 1심회가 추구하다가 뭘 추구하다 잡혔냐면 지금 해산된 통진당 있죠? 그 전신이 민주노동당이잖아요. 이 구속된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 민주노동당을 장악해서 장군님이 직접 영도할 수 있도록 획득하는 것. 그 다음에 민노당의 정강을 북한의 원칙과 요구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 그래서 민노당 주도로 대규모 통일전선 건설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로 가도록 목숨을 걸고 1심회라는 게 1심으로 충성하겠다. 누구한테 충성합니까? 장군님한테. 이때 장군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와 통일전선체 구축을 위해서 힘씁시다. 그러면 이석기 씨가 구속된 것도 얼마 전이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도 정신이 안 차려지면은 그래서 제가 보면은 2016년 제가 주연한 말이 아니잖아요. 2월 3일자 조선일보 기사가 이게 요미우리를 지금 인용해서 낸 기사인데 제가 일본 학자들이랑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조선일보에 이렇게 조그만한 기사로 났는데 관심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북한이 90년대 후반부터 20년 이상 조총련 계열 대학 교수를 통해 옛 통합진보당 등을 대상으로 한국 내 공작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조선일보 보도예요. 찾아보세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시청 공안부가 작년 6월 실업급여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도쿄에 있는 조선대학교, 이게 조총련 대학이에요. 한국에 있는 조선대가 아니고 전 경영학부 박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조총련 교육기관이죠. 일본 경찰이 이때 확보한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 225국으로부터 받은 이메일과 지령 문서, 종북 혐의 등으로 해산된 옛 통진당 전직 간부가 박 씨에게 보낸 활동 보고서와 이메일 등이 있었다. 등등등. 그래서 2007년에서 8년 사이에 평양의 225국이 박 씨에게 지시한 문서에는 한국 대선을 통해 친북 정당의 주장을 침투시켜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지난 2000년부터 225국의 지시를 받고 일본 내의 대남 공작 활동 거점을 구축했으며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기 혐의로 일본 경찰이 수사하러 들어갔다가 조총련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한 PC에서 이런 게 다 나온 거잖아요. 이거를 제가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조선일보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요미우리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일본에서는 이게 충격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무 지금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교수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간첩 얘기를 하세요. 아니 이게 1심회가 2000년대잖아요 지금.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80년대 세대들, 그러니까 소위 386이라고 불리는 세대들은 대학 다닐 때 NL과 PD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조직에서 NL이 뭐냐면 바로 이 주사파, 주체 사상을 학습한 사람들이고 PD는 누구냐면 우리 PD님이 아니고 CTS PD 같은 그 PD가 아니고 이 PD는 가수 조 PD도 아니고
레닌주의자들이에요. 레닌파예요. 이 두 세력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막강하냐면 주사파가 제일 세다. 주체사상파, NL인데 이 둘 다 같이 학습한 게 뭐냐면 인식과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구성체론하고. 그러니까 사회 이퀄 구성체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68의 사상적 기반 루이 알티세르가 막시즘을 재해석한 게 사회 구성체론이에요. 그거를 수입했다 한국에.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의 성격이 뭐냐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은 미국의 새로운 식민지, 신식민지 또는 그냥 식민지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갖고 논쟁하냐면 한국이 미국의 신식민지냐 그냥 식민지냐 가지고 막 싸워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냐면 미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로서 뭔 일을 했냐면 서북 방면에 살던 사람들이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서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미국 세력과 연계돼서 미국의 원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획득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극우 반공을 실천해서 통일을 저해하는 저해 세력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원하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냐면 교회가 선결 조건으로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자 보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체제가 처음부터 생기지 말았어야 될 체제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영운형이 했던 인민공화국이나 이후에 6.25를 이 사람들은 통일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괴뢰의 남조선 정부, 이승만 정부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고 이 구조에서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민족 통일을 못해서 분단의 아픔을 겪었고 분단된 상태로 미국이 남한을 지배하고 있는데 대리 통치 세력이다. 미국의. 그러니까 사실상 식민지다. 이 논리예요. 그리고 이 경제도 종속돼 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했던 게 이 상태로 가면은 종속이 계속 가속화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극빈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여기서 전향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극빈이 안 되는 거야. 종속이 강화되면 극빈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허구다. 이러고 실질적으로 김영환이라는 분이 강철서신이라고 유명한 게 주체사상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학습시켰던 게 있는데 그거 저자예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 실제 가서 김일성을 만나서 대단히 실망했고 이게 사기라는 걸 알고 전향했다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지금 이때 주체사상을 철저하게 학습하셨던 이분들이 지금 이석기 씨는 국회의원을 했잖아요. 이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국가 기밀에 더 접근을 잘 하실 텐데. 괜찮아요, 이거? 근데 지금 보세요. 이 NL 출신들이 지금 한국의 고위직에 포진해 있고 국회의원도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지도층으로 성장했는데 이 사람들 사상 체크 안 해도 괜찮습니까? 저는 이것부터 신기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와, 이정훈 교수 진짜 극우파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향했는지 확인했냐고요, 지금. 근데 어떻게 요직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괜찮은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관심도 없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누가 그 NL 출신인지 이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NL과 그러면 동성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 안타까움, 고통. 근데 이게 보세요. 서유럽 좌파들이 소련에 실망하면서 대단히 좌절했다.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좌파들이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고 북한의 주체사상의 허상이 드러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의 행군이라는 북한 체제의 실상이 드러나 버렸죠. 그때 좌절되죠.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 길은 어디 있는가? 그랬더니 68 혁명은 또 이들에게 빛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혁명을 역시 가타리나 들레즈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고 알티세르 선생님, 바디우 선생님이 마오이즘한테 영향받아가지고 세팅해갖고 발전해온 위대한 혁명이 있었지. 이걸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 반교회, 반미국 세력의 대연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잘 보세요. 민변에 계시다가 최근 우리 진영으로 귀순하신, 귀순이라고 좀 변호사님 계신데 제가 되게 좋아해요. 이 변호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슬람은 동성애를 끔찍히 혐오하고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괜히 그 혐오 프레임으로 우리를 갖다 맞춰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혐오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거지. 실제로 혐오하는 건 이슬람이거든. 이 사람들은 죽여요. 실제로. 그런데 이 둘이 손잡고 다닌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실 때 깜짝 놀란 게 아니 이슬람권에서 오신 노동자분하고 그러니까 철저한 무슬림인데 이분하고 동성애 운동하시는 분이 같이 다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납득이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이해가 됐다는 거죠. 제가 특강할 때 오셨거든요. 근데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해가 돼버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연합할까요? 일단 큰 적이 쓰러지고 나면 자기들끼리 싸울지라도 일단 확실한 적부터 제거하려면 둘이 손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권으로 포장해서 정치투쟁에 활용하시는 그 소위 인권단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슬람 바로 알기 해가지고 이슬람 미화 프로젝트를 벌여요. 같이 벌여요. 그리고 동시에 또 무슨 운동을 하시냐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이걸 같이 가요. 그럼 만약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주한미군 철수시키면 누구 좋으라고 그 짓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정은 씨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지금 얘들이 원하는 통일을 하려면 미군이 없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좀 제발 없애주세요 하는데 그 대변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느냐고 그 실체를 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하나 그 목사님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분 있잖아요. 여성이라고 부르면 또 차별이죠. 그러면 저는 그분의 56가지 젠더 중에 어떤 젠더인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떤 특정 젠더이신 그분이 지금 목사라고 해갖고 지금 나타나셔갖고 동성애 운동 하시는데 그럼 제주 해군 강정기지 반대 운동은 왜 하세요? 동성애랑 해군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네? 주한미군 철수는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 왜 그러신 거예요? 미군이 동성애를 막고 있어요?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동시에 같이 버리시냐고. 그러면 통진당은 지금 평양에서 지령받아서 열심히 지금 반미 투쟁을 하셔야지. 왜 예전에 그 해산된 통진당의 김모 의원은 차별금지법 해갖고 우리 크리스찬들 입을 봉쇄하려고 하시고 동성 결혼식에 축하사절로 가셔갖고 방실방실 웃고 계세요. 북한 동포들은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정은 씨가 여러분을 만약에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세요? 거기는 이성애든 동성애든 인권 자체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거 걱정이나 좀 하세요. 다른 거 인권이라고 떠들고 다닐 시간에 거기는 인권이 아예 없잖아요. 정신을 차리세요. 제발 좀. 이 방송을 보실 리도 없겠죠. 혹시 비판하고 싶어서 보셨으면 정신을 차리세요. 거긴 인권이 아예 없는데 여기 와서 왜 엉뚱한 거 자꾸 해갖고 인권이라고 그 난리를 치고 나라를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를린에서 지금 뭡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이상한 6.8의 좌파 정신을 갖고 당선되니까 공공 화장실에다가 여자 화장실에서 서서 볼일 볼 수 있도록 그걸 개조하는 걸 세팅했다고 얼마 전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크리스찬 시민분이 누가 내가 낸 세금으로 이따위 짓 하라고 했냐 이렇게 인터뷰하셨던데 제정신입니까? 뭔 짓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걸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우리 정상적인 우리 여집사님들이 거기서 아니 칸막이라도 해줘야지.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걸 왜 하고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 비용을 쓸데없는 데다 낭비하고 앉아갖고 그걸 인권이랍시고 그 타령을 벌여요. 그 시간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시간에 좀 은혜 되는 일을 좀 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것이 큰 흐름을 인식하셔야 되는 게 볼셰비키 혁명이나 레닌주의 혁명이 특별히 또 레닌은 뭘 얘기했어요? 부르주아 세계가 이룩한 것을 바탕으로 혁명으로 갑시다. 이런 거 마오가 싹 쓸어버리고 웃기고 있네. 인간을 개조해버려야 진짜 혁명이야. 이거를 알티세르나 이 6.8의 사상가들이 수입하면서 체계화된 성정치,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의 미시 생활, 부부의 침실까지 혁명의 장이 되는 이 엄청난 전선의 확대, 요 혁명이 지금 들어와서 우리를 혁명으로 바꾸어서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자본주의의 멸절인데 그 전 단계로 교회부터 쓰러지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안 없어진다. 교회가 각성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확 회복하면 아름다운 자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더 쓰러뜨리기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들이 법을 입법하려고 할 때 철저히 막아야 되겠지만 본질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확 철저하게 회복해가지고 뜨겁게 아름다운 자본주의, 아름다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